안녕하세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 조형 개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나한범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 조형 개발, 즉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관점에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사례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관점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활용,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워크샵 내용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산업 디자이너이자 인공지능 디자이너인 나한범입니다. 현재 제품 디자인, 의료기기 디자인, 운송 디자인, 산업기기 디자인 등 산업 디자인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디지털 디자인과 디자인 프로세스,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요, 일단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자인 목적을 수행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한 영역으로서 디자이너가 제품 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한계를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건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 요구되는 재료 혹은 크기, 중량, 강도, 제조 방법이라든가 비용 이런 설계 파라미터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에서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탐색해서 다양한 설계 옵션의 솔루션을 생성하고 디자이너나 설계자는 자신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결과물을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이제 도식화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설계 목표를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부품을 CAD 기반의 데이터로 생성하게 됩니다. CAD 모델로 디자인 영역을 만들고요. 반드시 필요한 기능 부분을 유지 형상으로 지정하고 장애물 형상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생성되지 않아야 하는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특정 부분에서 디자인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시작 형상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별도의 시작 형상을 지정하지 않아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구속 조건, 하중 조건, 제조 방법 등 다양한 설계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 설계 목표에 해당하는 여러 결과물을 활용해서 디자인으로 혹은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이제 의자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설계 목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설계 목표는 들어가 있고요. 설계 목표와 더불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전달할 수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 조형적인 특징을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의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례입니다. 우선은 시트 부분, 좌판 부분과 다리 영역을 기본 조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등받이 영역을 기본 조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든 기본 조형은 이제 녹색의 유지 형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녹색의 유지 형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러한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의 화살표를 보시면요. 이제 하중 조건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 바닥면에 바닥에 이 밀착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구속 조건으로 설정을 하고 파란색의 하중 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약 2000뉴턴, 그러니까 20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등받이
등받이로 이제 기대는 그런 힘이겠죠. 등받이로 기대는 힘은 약 1000뉴턴, 100kg 정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적용을 했습니다. 제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우리 조형적인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서 적층 제조 방식을 적용을 했고요. 사람이 앉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사람이 앉아야 하는 부분은 어떠한 그 생성도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빨간색의 장애물 형상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자의 형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형상이 만들어질까 하는 그러한 시작 형상을 노란색 영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일단 돌렸고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실행 결과 정말 다양한 어떤 형상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결과물들은 극히 일부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일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그다음에 혹시 모를 이제 강도의 그런 영향 때문에 알루미늄 소재를 좀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소재로 나왔던 결과물들이 이제 이거 외에 더 많은 결과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가 일단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결과물들 위주로 한번 뽑아냈고요. 거기에서 조형적 특징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안을 선택을 해서 최종 디자인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앞서서 보셨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결과물을 그대로 내보내기에서 뽑아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시기에도 기존에 보셨던 의자의 형상과는 좀 다른 형상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상품화 시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좀 많은 후보정, 리터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 CAD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이 데이터를 새로운 모델로 불러와서 이 구조를 본따서 새롭게 디자인을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시트와 등받이는 아까 이제 초기에 설정했던 그 형상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고요. 다만 이제 사람이 좀 밀착해서 앉을 수 있게끔 좌판의 형태라든가 등받이의 각도 같은 것들을 조금 수정해서 일단 기본 모형으로 잡고 앞에서 보셨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결과 구조를 트레이싱해서 그 결과의 구조를 새롭게 모델링 해가지고 디자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어떤 그 설계라든가 디자인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그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한 어떤 연구의 영감을 주었던 이 사례인데요. AI 체어입니다. 2019년 밀란 디자인 위크에서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 필립스탁이 최초로 공개한 AI와 협업한 디자인 결과물입니다. 일단 가구 브랜드 그 카르텔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을 이용해서 의자의 무게나 재료 등 특정 변수를 입력하고 주어진 변수 안에서 AI를 통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받아서 최적의 형상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유기적인 라인으로 어떤 제너레이티브 폼, 형상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는 않았고요. 사출 성형이 가능한 제작 방식으로 수정 과정을 거쳐서 대량 생산이 진행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립스탁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것은 결국은 창의적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상력과 재능, 지능 범위 내에서 이 창의적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발휘를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아무리 창의적인 디자이너라도 창의력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은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게 되지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틀에 박힌 창의력의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에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결코 인간이, 물론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쉽게 상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 이제 그 전동 모빌리티 휠체어를 개발하는 그 휠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그 모델 C라는 그 전동 휠체어입니다. 모델 C는 이 이제 아무래도 전동 모빌리티이고 전동 휠체어이고 이거를 차량에 또 분리를 해서 이제 트렁크에다 탑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사용을 하는데요. 좀 더 가벼운 바디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보조바퀴와 배터리 브라켓이 연결되어 있는 이 파트 부분을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해서 기존 프레임 대비 약 30% 이상 무게가 줄여든 최적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폭스바겐의 그 컨셉 버스에 들어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사례입니다. 기존의 마이크로버스 타입 2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컨셉 전기 버스 타입 20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개발 초기에부터 이 전기로 가는 이 버스의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의 지지대라든가 휠, 스티어링 휠, 시트 등에다가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을 했고요. 그 결과 타이어 휠의 무게는 약 18% 정도 가볍게 되었고, 그다음에 회전 저항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기존에 이러한 그 자동차 요소의 설계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 걸리는 그러한 프로젝트였다면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이 타입 20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그 요소들의 어떤 그 설계가 한 3, 4개월 정도로 단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엘리베이트라는 그러한 이제 컨셉 카를 선보였는데요. 엘리베이트 컨셉 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바퀴를 탑재한 로봇 다리를 활용해서 기존의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굴러가는 자동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든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된 그러한 컨셉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이제 주행과 동시에 사족 보행이 가능한 그러한 로봇인데요. 그렇게 이제 보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리 형상 구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설계 과정과 내구성, 경량화가 필요로 했는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이러한 그 강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그 로봇 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시도했었던 그리고 만들어 보았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AI 체어 버전 1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사례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트와 등받이만을 모델링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사람의 몸무게 그리고 등받이로 기대는 미는 힘을 적용해서 그 힘을 견뎌낼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의자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중 조건과 이런 어떤 형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의자가 가장 그 좋은 예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 위주로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제 사례를 좀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이제 의자를 만들었던 사례 이후에 또 새롭게 이번에는 팔걸이 같이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해서 일단 이제 여기에서는 팔걸이 오브젝트 형상까지 넣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팔걸이로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몸을 감쌀 수 있는 형태의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AI 체어 버전 이거는 이제 제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왜 0번으로 이제 지정을 했냐면 사실은 아까 보셨던 이제 버전 1보다는 이게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계속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한번 시도를 했을 때는 이 결과물 생성에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포기를 했다가 이제 버전 1을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작업을 했었는데 이 사례를 한번 계속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완성시켰던 그런 사례입니다. 전체적인 조형에다가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특정 부품에 내가 원하는 부품에다가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서 이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한번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치도 한번 제가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셨던 거는 이제 제가 컨셉으로만 이미지로만 만들었던 사례라면 이 벤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샘플 이제 시제품 제작까지 했던 사례입니다. 작년에 제가 DDP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그 전시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출품했던 디자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개인적인 목표는 3명이 동시에 앉았을 때 3명이 동시에 앉았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일단 이 시트 부분과 다리 그 밑에 다리 부분 이렇게 디귿자로 예, 뒤집어진 U자 형태로 그 기본 유지 형상을 잡았고요. 3명이 앉았을 때 이 하중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이 결과물을 한번 뽑아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앞에서 보셨던 뭐 의자처럼 적층 제조가 가능했던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제작이 가능하게끔 리터칭을 좀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로 실제로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촛대와 같은 것들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새로운 시도를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그냥 원통의 실린더의 이제 하단. 저는 사실 이제 꽃병이라고 해서 이제 뿌리의 형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아래쪽에다가 유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실린더 꽃병과 연결되는 형상을 좀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좀 뭐 약간 면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원했던 그러한 뿌리의 형상 또 이제 다르게 보면은 이 물이 떨어지면서 퍼지는 어떤 그런 형상 같은 그런 좀 재미난 형상이 좀 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리볼 같은 볼형 타입의 그물망 구조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망치의 구조도 네,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액세서리 부분에도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이 조형적 특징을 이용해서 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 오른쪽의 이미지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던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와 같은 형상의 구두를 한번 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만들어 볼까 하고 시도를 했고, 이런 이미지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하이힐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리터칭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면이 불규칙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리터칭을 진행한다면 좀 더 깔끔한 형상으로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형상의 액세서리,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의 이 스트랩도 한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만들어 봤고요. 모델링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 스트랩 부분을 따로 이제 유지 영상과 또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생성될 수 있게끔 영역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 스트랩을 찼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하중을 적용을 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아웃풋, 결과물 위주의 이 사례를 한번 봤었는데요. 지금 보실 것은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휠 디자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휠을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이것을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동차 휠은 그 림 베이스 부분과 디스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외곽의 림과 가운데 디스크 부분을 연결하는 그러한 이제 스포크 부분이라고 하나요? 예, 이러한 이제 스포크 부분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디스크 부분에 이 자동차와 결합하기 위한 그 러그 홀, 홀이 있잖아요. 그 홀이 이제 5개가 있는데 그 홀을 기준으로 이 휠 림과 디스크 부분을 5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5조각에다가 이제 하나씩 한번 이제 그 하중 조건과 그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고 이제 결과물을 뽑아내는 건데, 일단 제가 좀 여러 시도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중 조건이 한 부분에 적용되는 것과 또 다양한 부분에 적용됐을 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러한 시도를 해봤고, 또 그 결과를 일단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기본 모델링은 그 림 베이스 부분과 디스크 부분을 두 개의 도넛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유지 형상으로 녹색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녹색 유지 형상은 5개, 그 러그홀 기준으로 5개의 영역으로 쪼개졌고요. 그중 한 조각만 가지고 이 가운데 디스크 부분에다가 구속 조건을 넣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하중 조건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림 부분과 디스크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 영역은 장애물 형상으로 지정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돌렸을 때 이러한 그 약간 이제 좀 심플한 Y자 형태의 결과물, 이런 비슷한 결과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하중으로는 그냥 위에 이 림 부분과 디스크 부분을 연결하는 위에 림 부분이 좀 넓으니까 이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약간 벌어진 형상에서 모아지는, 디스크 부분에 모아지는 형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하중 조건을 좀 더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좌우로 들어가는 이런 하중 조건을 적용을 했을 때 좀 더 다른 형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디스크 부분에다가 또 하중 조건을 넣었을 때 이 경우에도 이 디스크 부분에서 중간에
생긴 이 스포크 부분과 또 연결되는 좀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이러한 형상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제너러티브 디자인으로 휠 그 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디스크 부분을 일단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림 부분을 실제 그 자동차 휠과 유사한 형태로 일단 만들어서 이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개의 러그 홀 기준으로 5조각으로 나누려고 일단 분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5조각 중에 한 조각인 이 모델링을 가지고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이 형상은요, 일단은 이 안에서 디자인이 생성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시작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 공간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모든 림 베이스와 디스크 부분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 생성될 수 있는 이 공간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일단 감쌀 수 있는 박스를 만들었고요. 이 박스는 이제 장애물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차집합을 한 거죠. 잘라내기를 해서 이 안에서 이 유지 영상과 이 두 개의 유지 영상과 가운데 이 빈 영역에는 제너러티브이 생성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해서 나머지 영역은 아무것도 생성이 되지 않는 장애물 형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장애물 형상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두고요. 이제 구속 조건을 이 디스크 안쪽에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림 부분의 앞뒤로 동일하게 한 6000N, 한 600kg 이상, 600kg 정도가 되겠죠.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이 그 사실 이 자동차 휠 디자인이라는 게 모든 또 역학이라든 공기 역학이라든가 뭐지 이런 좀 그 공학적으로 고민을 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디자인 관점에서 조형을 뽑아내기 위한 그러한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형상이면 이 정도 무게는 견딜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디자인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의 무게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자동차 휠, 그러니까 소형 혹은 이제 중형차 자동차 휠 하나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다 싶은 무게를 일단은 한 600kg 정도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휠 바깥쪽에 안쪽에서 한 500N 정도 그 하중 조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제가 지금 학습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 스터디 1, 2, 3 계속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하중 조건을 추가를 하면서 이 학습을 계속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몇 가지의 그 조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조건을 줬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를 좀 보고자 이런 학습을 좀 그 추가를 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돌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그 알루미늄 베이스 티타늄이라든가 그러한 메탈 소재를 넣고 그다음에 적층 소재를 적용했고 또 아니면은 그 오축 가공의 제조 방법으로 넣었을 때 역시 이제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어떤 형상들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괜찮다고 생각했던 결과물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결과물을 내보내기 했었고 또 내보내게 된 이 결과물을 다시 패턴으로 5개의 패턴으로 360도 돌렸을 때 하나의 어떤 휠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었죠. 휠 디자인이 나오는 것을 이제 마무리로 타이어와 휠캡을 껴가지고 또 이 러거를 뚫어서 최종적으로
이 자동차 휠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제가 최종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 최종은 일단은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나온 마지막 결과물이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사실 이제 이 상태로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거를 상품화 시킨다고 하면 이 상태로는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가공성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또 디자이너에 의해서 혹은 엔지니어에 의해서 좀 리터칭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한 그러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그 프로젝트 실험을 했었을 때 정말 이제 이런 뼈대 구조도 약간 이 여기다가 이제 살을 좀 더 붙여서 볼륨을 키워서 이렇게 어떤 덩어리감 있게끔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결과물에 이 뼈대를 조합을 해서 어떤 이 커버의 그 뼈대 제품 커버라든가 그런 어 패턴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응용한 사례도 있었고요. 다양한 폼 팩터를 기준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그것을 조합했을 때 하나의 디자인으로 조합한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한 테스트를 기반으로 이게 이제 조형적으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할 때는 그대로 쓰고 혹은 뭐 그대로 썼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면만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한 소스로 활용을 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을 그럼 어떻게 편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어떤 확장을 한다든지 돌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뻗쳐나 어떤 가지 같은 형상 그런 뼈대 구조를 서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네, 연장을 한다든지 채운다든지 이런 어떤 가산 편집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부분을 지우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그러한 감산 편집 아니면 이제 이 제너러티브 디자인의 어떤 그 형상이 나왔을 때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나 그러한 그 지오메트리 덩어리를 뭐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전을 시킨다든지 하면서 좀 위상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덩어리 자체를 조금씩 깎아내서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그 덩어리 구조를 제품의 립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제품의 외부의 캐릭터 라인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의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결과물을 통해서 얻어낸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휠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가공할 수 있는 형상으로 좀 그 디자인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이제 불러와서 실제로 이제 이 패턴 이 다섯 조각으로 나누었던 이 스포크의 형상을 이제 약간 패턴화 시켜가지고 실제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이 디자인을 한번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그 하중 조건을 만족시키는 설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공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결과물이라면 이 근거한 그 공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이 결과물을 디자인에 적용을 함으로써 이 디자인은 앞에서 적용한 그 어떤 설계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지금까지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게 있었을 수도 있지만 뭐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디자이너들이 조금은 쉽게 이 공학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디자인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는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형상으로 실제 이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휠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제품 디자인 조형 개발 활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자이너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디자이너들이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기존에는 공학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이 설계 단계에서 많은 수정이 일어나고 또 아니면은 이제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는데 좀 기구 설계랑은 조금은 좀 다른 얘기는 될 수는 있겠죠. 일단은 그러나 어떤 그 설계 조건, 뭐 하중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학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설계 조건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부여하면 빠르게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형을 탐색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디자인을 했던 디자인 방법론, 기법과는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어떤 방법론의 디자인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셨지만은 이게 양산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초기 시안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결론으로는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이러한 그 설계 조건만 부여하면 어떤 결과물을 탐색할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설계 변경이 있다면 추가 설계 조건을 적용해서 다양한 형상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과 장점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처음 접하는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의미한 어떤 결과물들을 뽑아내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저는 퓨전 360 툴을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 이제 CAD 데이터로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넙스로 변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꼭 퓨전 360이 아니더라도 뭐 유지라든가 라이노라든가 익숙한 툴로에 그 전환을 해서 손쉬운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과물은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기존의 어떤 설계 목표에 활용되었던 어떤 설계를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였다면 앞으로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또 이제 지금의 흐름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조형 개발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자 도구로서도 활용 효과가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번 워크숍에 제가 그 휠과 이제 좀 다른 사례를 한번 같이 병행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그 드론 프레임 개발 사례인데요. 사실 이게 개발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웃풋을 그대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드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이 됐던 이 결과물 일부와 B컷 위주의 시안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시설물을 감지하는 약간 중대형 드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그 프레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좀 이제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번 프로젝트를 그냥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제안해준 프레임을 제품 드론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한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이러한 결과물들을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온 디자인으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디자인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디자인 그 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형상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이 실제 양산도 뭐 완전히 대량 생산이 아니라서 이것을 이제 프린팅으로 프레임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결과물, 이 구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안들이 나왔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고요. 탑뷰에서 봤을 때 이런 형상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시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그 형상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디자인으로 제안했던 하나의 시안입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시안은 다른 시안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은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어떤 툴인지, 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어떠한 사례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중 한 사례로 제가 휠 디자인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디자인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일단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교육하시거나 혹은 관련한 어떤 그 사례가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